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임 수저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이제 357조 제1항이 배임 수재죄고 2항이 배임 증제죄입니다. 그리고 3항은 그 필요적 몰수추징이죠. 자, 1항이 타인 사무 처리하는 사람이 부전 청탁을 받고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그 죄가 된다 돼 있죠.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이제 부전 청탁을 받아줘야 돼요. 부전 청탁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취득을 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취득을 하던가 이제 이렇게 돼줘야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왔었죠. 그 신문사 판례. 그래서 요 타인하고 제3자는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을한테 부전 청탁을 받고 제3자가 이걸 취득하게 하면 죄가 되는데, 본인에게 타인에게 돈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 가보세요. 3항 가면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물건을 몰수한다. 취득한 밑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증지한 사람이 있고 수재한 사람이 있는데, 취득한 것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 수재한 사람 것만 몰수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제 어떻게 봐요? 요것도 몰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줬다가 받지 않고 돌려줬을 때 얘가 죄가 되지 않고 얘가 졌을 때 이것도 몰수가 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이론. 자, 배임수재죄는 이제 강도 살인죄처럼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걸 합성하는 죄가 아니고, 그 배임을 할 필요는 없죠. 배임의 목적으로 수재를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과 수재를 둘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임의 목적으로 수재만 하면 죄가 돼요. 실제로 배임까지 하면은 실적경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을 할 필요 없으니까 임무 위배 행위, 배임 행위 할 필요 없다, 손해 있을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타인 사무 처리자 타인은 대내적인 신뢰 관계는 필요하지만 대외적 권한은 필요 없어요. 이거 배임시랑 똑같습니다. 자, 디귿번. 자, 임무에 관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주된 기관도 되지만 보조 기관도 주체가 돼요. 사장만 되는 거 아니죠. 과장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부전 청탁은 반드시 배임이 될 정도, 범죄가 형사 처벌될 정도까지 요하진 않고 그 신의칙, 상식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 부당이라는 게 전부 다 신의칙 상식 위반이에요. 자, 다음에 리을번. 그 부전 청탁이 정당한 청탁, 부전 청탁을 분리할 수 있으면은 분리해서 부정한 것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가분이래. 그걸 분리할 수가 없대요. 그럼 전부가 다 부정하다 평가됩니다. 자, 이제 주체가 부정된 판례, 그 지업조합 그 총대회장이 있죠. 총대회 선거는 그 자기가 하는 선거예요. 자기가 하는 선거니까 자기 사무입니다. 타인 사무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 지역 협회 대표가 전국 회장 선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 자기 사무가 아니라 타인 사무죠. 지역의 회원들의 의사를 전국 선거 회장에 전달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 나가서 자기가 하는 건 자기 사무인데 지역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타인 사무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다르죠. 자, 타인 사무 처리 취득하기 전에 사무 처리자 지위가 되기 전, 주체가 되기 전에 돈을 받은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래 담당할 인부가 명백한 때, 그런 때는 이제 그 돈을 받아도 죄가 될 수 있고, 장래 담당할 게 명백하고 실제로 사무를 담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땐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두 개 비교해서 보시고. 자, 오른쪽 부전 청탁인 거 아닌 거. 부전 청탁 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부정되는 거를 좀 모아놨어요. 기존에 미리 양해받아 허용된 주식을 연구하는 복지학교는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중에 이제 나올 만한 거는 그 연구비, 복지, 학교 이런 거 이제 최근 플랫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판후 조사 플랫, 그 비교된 플랫을 주의라고 써놨는데 선처를 바란다는 부정합니다. 근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 자, 시판후 조사 플랫은 연구비 목적인 경우는 부정하지 않다고 봤고요. 향응 제공 의사일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봤죠. 꼭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 이론. 자, 재산 취득과 필요적 몰수.
자, 기업번. 재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기소가 되는데 이때 취득은 현실적 취득만을 말합니다. 요구, 약속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는 비교돼요? 뇌물하고 비교되죠. 뇌물은 요구, 약속, 수수하면 다 기소가 돼요. 근데 이건 재산죄이기 때문에 요구나 약속으로는 기소가 될 수 없고 실제 취득, 수수해야만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뇌물죄와 비교됩니다. 자, 니은번, 그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그 탄사물 처리자가 이제 현금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로 이제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그 예금 돈에 관한 인출이 가능해요. 그럼 카드로 돈 인출이 가능하니까 카드만 취득한 게 아니고 계좌 안에 있던 그 돈까지 취득한 거로 봐요. 돈까지. 카드만이 아니고 인출이 가능하니까 돈을 취득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계좌에 뭐 1,000만 원이 들어 있고 카드를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인출한 건 100만 원밖에 인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0만 원 수재죄가 아니고 계좌에 들어 있던 돈 전체 1,000만 원 배임수재가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배임수재가 돼요. 그래서 그 액수가 이제 5억을 넘어가게 되면 특경법 강처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리얼번. 제3자라금 재물을 취득하게 했을 때 그 제3자는 타인 사무 처리 위임한 타인과 다르다 이거죠. 두 개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장 최신 판례예요. 자, 그리고 자, 리얼번. 자, 내부적으로 범죄가 되고 나서 내부적 분배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범끼리 분배하는 건 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비읍번. 자, 357조 3항의 몰수대상 보면은 범인이 취득한 재량의 물건 해가지고 배임 수재, 수재한 것만 대상이 될 것처럼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판례는 어떻게? 수재하지 않고 돌려줘서 증제만 제공된 거, 이것도 필요적 물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취득한 물건은 공연 그 물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2번. 그러므로 수재자가 증제자로부터 받고 나서 바로 증제자에게 반환해서 수재자에게 제가 되지 않더라도 증제만 한 것도 몰수가 필요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중형 다 봤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지정업체 명의로 송금받은 거 이제 제가 된다 봤고요. 그다음에 2번 이천 도자기 축제 사건입니다.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조합장이 이사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쓰려고 받은 게 아니고 조합을 위해서 받았어요. 따라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언론사 소 기자에게 유료기사 청탁을 해서 부전 청탁이 되었다. 요거. 자, 신문사 기자한테 유료기사 내주세요. 청탁을 했어요. 부전 청탁인 것은 맞다. 맞죠? 자,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돈을 누구한테 줬냐면 각 언론사 계좌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인, 본인 말고 다른 제3자, 갑이 의도한 제3자에게 돈을 줬다면은 제가 되겠지만 그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타인, 본인이죠?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회사, 그 신문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신문사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이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제가 손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횡령과 배임의 관계. 자, 배임 수재는 이제 배임하는 죄가 아니고 수재를 하는 죄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배임죄를 또 하게 되면은 합쳐서 배임과 수재를 합쳐서 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배임할 필요가 없으니까 배임 수재하고 배임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실체적 형합법 이렇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횡령죄도 배신죄 일종인데 배임죄와 배임수죄도 실형이고 횡령과 배임수죄도 실형이요. 다 실형됩니다. 자, 장물죄입니다. 자, 장물죄는 이제 재산죄를 영득한 재물과 동일성 인정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재산죄로 영득한 재물 그와 동일성 인정되는 거 이게 이제 장물이에요. 그럼 재산죄만 되는 거죠? 아닌 건 빠집니다. 뭐 위조죄, 뇌물죄 빠지고요. 그럼 영득 제어되는 거죠? 비영득죄 빠집니다. 비자손.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손괴죄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건 과거형이죠. 하고 있는 진행형, 할 장래형 아니고 과거형. 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범죄에 가담했을 때는 그냥 공범일 뿐인 거지 장물죄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물만 되니까 이익죄 안 되죠. 이백컴, 배임죄 검사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동일성 인정돼야 돼요. 이 동일성이 이제 물질적 동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뀌지 않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훔쳐온 거는 컴퓨터인데
그걸 팔고 돈으로 다른 거로 바뀌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체작물 그러죠? 예, 대체작물. 대체작물은 작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물성 인정되는 게 있어요. 뭐요? 돈이죠, 돈. 돈은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훔쳐온 수표 100만 원짜리가 다른 가치, 다른 물질로 돈으로 바뀌었어도 가치가 똑같다면 작물성 인정된다 봅니다. 자, 그렇게 정리 다 돼 있어요. 자, 거래 작물의 개념. 기업번. 재산치를 영득한 물건이면 되고 재산치가 어떤 재산치인지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절도건, 강도건 상관없습니다. 재산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번. 그 작물인 현금을 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가 돈의 수현금을 인출했을 때 물질적 돈의성은 없죠. 그 물건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물질이라고. 수표가 현금 바뀌었다고. 물질은 다르지만 가치가 똑같다면 작물성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리적 동일성 부정, 가치의 동일성 인정. 꼭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작물성 부정된 것들 쭉 보면은 전화가 있거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죄는 재산치가 아니죠. 도박도 재산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물을 처분한 대가는 대체작물이니까 안 되고요. 자, 컴사나 이중매매는 이제 배임죄니까 이익죄죠. 이익죄라서 여기 제공된 물건들은 전부 다 범죄에 제공된 수단이지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죠. 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칼은 살인에 제공된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도 그 살인에 제공된 칼처럼 배임에 제공된 수단일 뿐인 거지 그 배임을 얻은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임을 얻은 것은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 그죠? 안 돼요. 자, 손괴죄는 이제 영득죄가 아니니까 안 되고요. 자, 오른쪽. 자, 위조 탑승권 금제품이지만 이거 훔치면 작물죄가 되죠. 왜냐면 그 금제품의 경우에도 플레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금제품도 소유자는 없지만 국가의 몰수가 되기 전까지 그 점유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훔치면 절도죄가 돼야 한대요. 된단 말이에요. 절도가 되니까 재산죄로 얻은 물건이 되죠. 그러니까 작물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절도죄가 안 되면 재산죄가 안 되면 작물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도가 되니까 작물로 된다 이겁니다. 자,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아니죠. 도박죄면 재산죄가 아니라서 작물될 수가 없을 텐데 사기죄란 말이에요. 사기죄니까 작물이 된다. 자, 작물인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건 뭡니까?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작물성이 인정이 되죠. 그다음 작물인 현금을 예금한 다음에 인출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자, 본범과 공범의 관계. 자, 이제 횡령죄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기업번은 이제 동해 사건이라는 플레이입니다. 자, A 회사의 대표 갑이 을한테 이제 돈을 주었는데, 자, 이제 이거 횡령죄예요. 1번. 이제 이 A 회사 대표가 회사에 관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의 반환을 거부했어요. 안 주겠다. 내가 가지겠다. 반환 거부했습니다. 그럼 기수가 됐죠. 범죄도 종료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가담해서 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사후가담 맞죠? 작물범은 사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가담이니까 작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자, 근데 두 번째. 얘가 이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 거부해서 종료가 된 다음에 을한테 준 게 아니고 보관하던 돈을 을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줬어요. 그럼 이제 그냥 주면서 횡령죄가 기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을이 그 돈을 받았을 때 기수가 되고 나서 사후에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을 받았으니까 범행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가담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후범이 아니고 중간에 가담했으니까 작물범이 아니고 횡령죄 공범 되는 거 아니냐 학설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04년도에 판례가 뭐로 봤냐면 횡령죄는 표현설이다. 표현설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고 표현하면서 바로 기수가 됐다. 그리고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주는 걸 받았어도 범행 자체 가담에 받은 게 아니고 범행이 끝난 다음에 받은 거랑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죄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점이에요. 자, 그래서 횡령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작물죄가 되는지를 따지려면 횡령죄 기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횡령죄 기수가 되려면 돈을 줘야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인식될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표시가 되면서 횡령죄 끝나버렸다. 횡령죄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을 주었을 때
그 말은 단순히 횡령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고 범행에 가담해서 도중에 받은 게 아니고 횡령죄 기소가 되고 종료가 된 다음에 영득된 과거형이죠. 영득된 종료된 작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걸 받아도 사후에 그 범행이 종료된 후에 사후에 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작물이 된다. 그겁니다. 그 논점이에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이제 구성 요건 유효성만 있으면 작물성 인정이 됩니다. 그 관례죠. 자, A한테서 갑이 물건을 절도를 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얘가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있고 위법성 있고 불법 행위예요. 근데 12살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책임이 없으니까 행위가 나쁜 거잖아요. 그럼 행위가 나쁘니까 그렇게 훔친 이 물건은 작물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쁘다 아니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도 불법한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니까 물건도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갖추면 얘가 작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만 있으면 사후 행위가 그것이 불가벌이다 하더라도 무죄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취득했으니까 이건 작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게 논점이에요. 자, 디귿번. 자,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죄를 저질렀죠. 미국에서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에다가 작물 팔아먹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 물건의 소유자가 A라면은 남의 거 훔쳐서 죄가 될 거고 자기 소유라면은 죄가 되지 않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인지에 따라 죄가 되는지만 결정이 되는데 그 소유권은 뭐에 따라서 준거법에 따라서 준거법이 뭡니까? 행위시법을 말하죠.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을 따집니다. 그래서 미국법에 따라서 이제 타인 소유로 봤단 말이에요. 타인 소유로. 그다음에 이제 타인 소유를 취득했을 때 재산죄가 될 건지 말 건지 형법상 죄가 될 건지 말 건지는 뭐 무슨 법에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서 따지죠. 그건 판례입니다. 자, 본범 행위에 관한 평가를 법적 평가 본범에 관해서 형법상 범죄가 될지 여부는 우리 형법 한국 형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2번 그 누가 소유권자인지 그 민법상 소유권 개념은 준거법 행위시법으로 따집니다. 어떻게 잘 비교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리스 계열책이란 다음에 그 자동차 갖고 와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은 미국법에 따라 타인 소유가 됐고, 그다음에 그 범죄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횡령죄가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인정됐다 본 거예요. 자, 그다음 판례로. 자, 이제 횡령죄를 교사한 사람은 이제 사후에 가담해서 작물죄가 될 수가 있고, 공모한 사람은 공동 전범이기 때문에 전범은 반드시 작물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2번. 평소 본범과 수차례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는 정범이 아니었대. 뭐 교사 방조로 가담한 사람이고 정범이 아니래. 정범이 아니라면 이제 작물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번. 피해자가 본범 기망에 속아서 현금을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 계좌 송금 방식을 취하고 있을 때 불과한 경우에는 그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사기죄 액체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갑으로부터 기망당한 A가 은행 계좌에 돈 받을 채권이 있었다면은 계좌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었다면 그럼 계좌에 채우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익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당초부터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 없었다. 계좌에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이렇게 송금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계좌끼리 보낸 게 아니고 현금을 갑의 계좌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현금을 넣어줬으니까 재물 사기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재물이라면 작물이 인정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계좌에 채가는 이익이라면 작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건만 되는 거니까. 현금을 넣어줘서 재물 사기가 되니까 재물이라서 작물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의 그런 뜻이죠. 다 이제 독해요 독해.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 자, 피고인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었는데 본범에게 편취금 기록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그 돈이 송금됐어요. 그 후에 이제 피고인이 돈을 인출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작물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겁니다. 자, A한테 갑을 둘이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고 얘네들이 공동 정범이에요.
이제 병이 교사범이고 이제 정이 방조범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돈을 받아다가 얘가 돈을 얘한테 3천을 보냈고 얘한테 1,000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갑이 받은 돈 3천을 사후에 1,000씩 분배한 겁니다. 이렇게 분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기죄 공동전범, 사기죄 교사범, 사기죄 방조는 다 성립을 하는데 작물죄가 될 건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이 사건의 전범이기 때문에 절대로 작물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고, 그 다음 교사방조는 협의 공범이니까 작물죄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요렇게 이제 본범의 범죄가 종료가 되고 나서 항상 사후범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나서 사후에 돈을 취득해야 작물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본범에게 기속되는 과정 없이 본범에게 기속되었다가 사후에 받았으면은 작물죄가 될 텐데 그런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잖아요. 직접 받은 경우는 사후 가담이 아니고 범죄 도중에 가담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작물죄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죠. 끝. 자, 오른쪽 3번 작물죄 유형입니다. 자, 취득과 보관을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취득이라는 거는 그 내 것이 된 거예요. 상대방이 너 가져라 주니까 내 거 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분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잠깐 일시 사용이거나 건네받은 것은 맡긴 거죠. 가지라 준 게 아니라 맡긴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됩니까? 취득이 아니고 보관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아래 초록색 판례 있잖아요. 1번. 자,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드를 받았는데 가지라고 준 걸 받은 게 아니고 잠깐 맡겨둔 거죠. 물건 구입해달라 맡겨둔 거란 말이에요. 맡겨둔 걸 받았을 때는 잠시 보관하고 있다 봅니다. 취득죄가 아니라 보관죄가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이제 판례론 니은번. 작물인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작물인정을 알게 된 경우 점유권한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A로부터 물건을 훔친 본범 갑이 그 물건을 을한테 줬는데 가지라고 줬어요. 그럼 취득죄가 되겠죠. 취득죄가 되는지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물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작물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시점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될 때. 근데 잠깐 맡겨둔 거죠. 너 맡겨두는 거다. 보관죄가 됩니다. 보관은 이제 쭉 기간 동안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기간 동안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보관 시작점에 알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몰랐어도 중간에 알았으면 알게 된 이후부터 보관죄가 되는 거죠.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보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어떤 작물 수표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나도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빌려준 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성립하지 않죠. 그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게 담보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빌려준 돈이 있다. 그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아래 보겠습니다. 파란색 판례. 자, 작물 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 체결 시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고 인도받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알 필요 없어요. 인도받을 때, 취득할 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빨간색. 그건 인도받을 때, 취득할 때 몰랐죠. 몰랐다 나중에 의심을 가졌잖아요. 미필적 고의. 이건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죄는 반드시 취득할 때, 인도할 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보관죄입니다. 1번. 피건이 타인이 보관을 의뢰한 수표를 보관하다가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도난된 걸 알게 됐죠. 알고도 보관하면 그 알게 된 이후 기간 동안에 보관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3번 두 번째. 채권 담보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알게 된 건 똑같은데 채권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점유할 권한이 있죠. 그럴 땐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기타 문제입니다. 1번. 자, 작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남한테 팔아먹었어요. 양도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양도죄가 된다. 그 다음 2번. 자, 본범자와 공동하여 작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작물죄가 되지 않고 그 외의 자는 운반죄가 성립을 한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줬죠. 운전해주면서 운반죄가 성립을 한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단순히 뒷자리 편성한 것만으로는 운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야 운반죄고 편성한 건 운반죄가 아니에요. 볼게요 이제. 자, A한테서 자동차를 갑이 절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친구 을하고 또 다른 강도를 모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훔친 차에 둘이 타서 운전을 쭉 한 거예요. 운전을. 근데 얘가 이제 운전을 한 거죠. 그죠? 뭐 얘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운전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훔친 차를 얘가 운전했다면 얘는 운반죄가 된단 말이에요. 운반죄가 됩니다. 적극적 운반이니까 운반죄가 되고, 그 다음에 강도를 준비하면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강도회비죄도 같이 성립하죠. 제가 두 개 다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얘가 운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를 훔친 절도범이 얘를 운전했단 말이에요. 운전하고 얘는 그냥 뒷자리에 그냥 얻어 탄 거예요. 편승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단순 편승했으니까 운반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강도 예비죄만 성립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운전했으면 얘가 작물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절도죄 전범이기 때문에 작물죄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얘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쭉 보니까 이제 2번, 3번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죠. 본범자는 작물죄 유죄가 될 수 없다. 본범자, 절도 전범은 운전해도 작물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자만 작물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운전할 때 을이 운반죄가 되는 거다. 근데 강도의 비죄도 함께 성립하니까 두 개죄가 성립한다. 근데 만약에 이 그 본범 외자가 그 운전하지 않고 단순히 뒷자리에 편승했다면 운반죄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는 이제 사람을 소개하면서 기소가 되죠. 그 작물이 실제로 뭐 계약하거나 취득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소개하면서 기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작물범과 친족 상도례. 자, 친족 상도례가 328조 1항 가족은 형면제, 2항 친척은 친고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A가 피해자예요. 피해자고 이제 갑이 절도범, 을이 작물범 이렇게 돼요. 그럼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와 작물 똑같은 거예요.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와 작물 똑같이 가족은 면제, 친척은 친고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뭐 다른 거 없다고. 근데 이제 다른 범죄와 작물죄가 다른 점은 뭐냐면 작물죄는 반드시 사후범죄이기 때문에 본범이 먼저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범과 작물범 간의 관계가 다른 범죄와들은 작물범의 특징이란 말이죠. 장본인,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는 328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가족인 때는 원래 면제잖아요. 근데 그냥 면제가 아니고 필요적 감면됩니다. 친척일 때는 혜택이 없죠. 그죠?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필요적 감면 두 문자에 그 장본인 내외 폭삭 가스통파열, 사방 가스통파열, 장본인 의무감 중지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본인 두 문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 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와 작물범은 그 가족은 면제, 그 친척은 친고죄. 근데 작물범과 본범은 가족이면 뭐 직결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면, 그 친척은 혜택이 없다. 이렇게 써놨죠. 자, 업무상 과실 작물죄입니다. 업무상 과실 작물죄는 이제 업무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뭐 전당포주나 시계점이나 고물상이나 뭐 금은방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누가 훔친 물건 팔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 확인을 해줘야 돼요.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하면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요. 기업번이죠. 게을리하여. 근데 신분증 확인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 주의무를 다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고 디귿번. 자, 신원 확인 절차로서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뭐라 그래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땐 또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도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심한 주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가 뭐죠? 가로 2번이죠. 19살짜리 미성년자가 커플링을 2번이나 팔러왔다는 건 이상하다. 이건 신분증 확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매수 경로까지 한번 추적했어야 된다. 이상하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2번이나 커플링 팔러왔다는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자, 손괴죄입니다. 자, 이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 기록이 손괴죄 일체가 돼요. 자, 재물이 있고 문서가 있는데 유가증권은 따로 없죠. 그죠? 원래 무서죄 가면은 통화인지 먼저 보고 그다음 유가증권인가 보고 그다음 무서인가 보는데 통화나 유가증권은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가증권도 그냥 문서죄로 봅니다. 여기서 문서에 포함됩니다. 거기 다 써놨죠. 자, 위조 변조죄에서 유가증권 문서를 구별하지만 손괴죄에선 그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유가증권 손괴도 문서 손괴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자, 위조 변조 객체는 뭐예요? 타인 명의. 명의가 중요하죠. 형식주의입니다. 근데 손괴죄 객체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 소유, 제한죄니까 타인 소유 침해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 명의, 타인 소유 문서는 위조 변조도 되고 손괴죄도 되고 두 개 다 되겠네. 네, 다 됩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먼저 적용됩니까? 위조 변조죄가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럼 손괴죄 언제 나옵니까? 타인 소유, 자기 명의일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명의가 이제 자기 명의, 타인 명의가 있고, 소유 관계가 자기 소유, 타인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 자기 명의는 죄가 되지 않겠죠. 근데 타인 명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조나 변조가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타인 소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게 이제 손괴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명의, 타인 소유일 때는 그 위조 변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손괴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타인 소유, 자기 타인 명의일 때는 위조 변조, 손괴죄 두 개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위조 변조가 특칙. 그거 먼저 보고 그거 안 되면 두 번째 손괴죄를 봅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 타인 명의 문서예요. 타인 명의 문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 조작했어요. 변경 조작. 그럼 변조도 되고 손괴도 되겠죠. 변조죄만 됩니다. 특칙으로. 그럼 이제 손괴죄는 언제 성립하냐면 그 타인 명의, 타인 소유에 대해서 위조나 변조가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손괴죄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 찢었을 때. 찢었을 때. 찢는 건 변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손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괴가 되거나 이렇게 찢어서 손괴가 되거나 두 개가 이제 손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기출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6년 사실기출. 자, 영상 기록물은 제물로 평가합니다. 이건 뭐 쉽지. 영상 기록물은 특수매체 기록 아닙니까? 아니야. 특수매체 기록이라고 써있지만 물건으로 봐요. 왜 물건으로 봅니까? 영상 기록 물이잖아. 물 동그라미. 물은 물건으로 보는 거라고. 물은 물건으로 봅니다. 그다음 마이크로필름은 문서로 봐요. 필름에다 이제 문서를 담아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특수매체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름은 이제 동그라미 치고 문서로 봅니다. 두 개는 이제 매체 기록과 구별된다. 사실기출이 하나 있어요. 자, 그다음 문서 손괴죄 객체. 그 이거저거 뭐 아무거나 뭐 찢었다고 다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버린 휴지 찢었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들 그런 거 찢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한다 그럼 이제 틀린 거죠. 재작년 기출이 있습니다. 주에 써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니은하고 디귿. 자, 니은하고 디귿. 자, 문서가 있는데 A 의사에 위반되는 문서가 있고 A 의사에 합치가 되는 문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갑이 찢어버렸어요. 찢었습니다. 그럼 종래 소유자 의사에 반하던 것을 찢으면 A 의사에 합치가 되는 행동이니까 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종래 사용 상태가 A 의사 합치가 되던 문서라면 그걸 찢었을 때 A 의사에 위반되는 거니까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종래 사용 상태가 소유자 의사에 반하던 것을 찢었다. 무죄. 근데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찢었다. 그럼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국어 문제입니다. 잘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니은번 의사에 반하여 찢었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 자기 명의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명의 타인 소유도 기체가 되잖아요. 죄가 됩니다. 뭐 허위건 뭐 진실건 상관없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어느 문서에 대해서 종래 사용 상태가 소유자 의사에 반하던 것을 찢었다. 이건 잘한 거지. 죄가 되지 않는다. 봅니다. 두 개 잘 구별하시고. 자, 따라서 이제 고아래 빨간판에 보면 1번은 이제 종래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그 물건을 찢었어요. 이건 잘한 거라고. 나도 찢고 싶었다고 소유자가 잘 찢었다. 무죄. 그다음 2번. 자, 위협하게 게시된 공고문. 위협하게 게시됐으니까 찢어주는 게 맞지. 잘했지. 죄가 되지 않는다.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 판례죠. 2021도 작년 판례입니다. 자, 다음 손괴죄 객체 부정되는 판례. 자, 먼저 오른쪽에 객체 인정. 첫 번째 칸.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손괴죄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철거 예정도 보호받는다. 하지만 왼쪽에 철거 예정 아파트를 철거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거니까 위법성이 조각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 칸. 자, 이게 이제 아주 옛날 판례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판례도. 부편 포도주 원액은 부패했으니까 버려야 되죠. 쓸모가 없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남아 있다. 손괴죄 액체로 보호가 된다. 뭐로 쓸 수 있어요? 식초로 쓸 수 있습니다. 부패한 포도주도 식초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기타 뭐 잘못 기재했다거나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되지 않고 찢으면 제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손괴 행위. 자, 이제 기업번은 이제 그 범죄 고의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 고의. 고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인용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계획, 희망, 의도 필요하지 않죠. 고의 일반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감손시킬 때 제가 성립할 수 있다. D급번 일시적 이용할 수 없게 그 숨겨두는 거. 잠깐 사용할 수 없게 그럼 여기다 숨겨뒀단 말이야. 그런 것도 손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사건들은 쉽습니다. 자, 방해하려고 설치한 철조망은 불법이니까 치워주는 게 맞는 거고 오른쪽에 판결에 따라 설치한 철조망은 적법한 거니까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놨죠. 자, 다음 이제 스프레이 뿌리는 사건이 있어요. 자,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자, 건물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도로 바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스프레이로 막 낙서했다고. 그건 외벽의 미간을 침해했죠. 스프레이로 손괴죄가 된다. 자, 근데 얘가 스프레이 어디다 뿌렸어요? 바닥에다가 막 뿌렸죠. 이거는 비가 오면 금방 찢겨내서 없어진다. 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판례가 뭐가 있어요? 벽돌 3장에다가 요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끈 사건이 있죠. 라카로 쫙 화살표 끈 거.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란 던진 거 있죠. 계란 던진 거는 물로 닦으면 금방 지워지니까 손괴가 아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 정리했죠. 4개. 도로, 외벽, 화살표, 계란.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 박스. 이제 그다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빨간색.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서 쪽파를 손괴하였다. 판례. 자, 토지 소유자가 쪽파를 심은 사람한테 3월 25일까지 쪽파를 수확하지 않으면 다 갈아엎어버릴 거야. 약정했단 말이야. 자, 약정에 따라서 갈아엎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쪽파를 B한테 소유권 넘겼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랑 약정을 가지고 B의 소유권을 침해해서 갈아엎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소유자라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갑은 A가 소유자인 줄 알고 갈아엎은 겁니다. 타인 소유 침해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됐죠. 명인 방법 사건입니다. 자, 다음 창틀을 창문에서 분리했을 뿐 부순 건 아니죠. 그러면 손괴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이제 그 예의가 바른 도둑이죠. 창문을 딱 분리한 다음에 도둑질하고 잘 껴놨단 말이에요. 부순 게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오른쪽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되도록 했으면 자동문을 망가뜨린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앞뒤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딱 붙여갖고 차가 이렇게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딱 붙여놔갖고 차가 꼼짝 달싹 못하겠단 말이에요. 차의 운행을 방해해서 효용을 가치를 침해 손괴가 된 거다. 맞죠? 최신 판례입니다. 자, 색깔 있는 것들이 주로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겠고. 자, 기타 범죄, 뭐 경계침 범죄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권리 사방이십니다. 자, 권리 사방이죄 이제 타인은 이제 권리가 있거나 또는 점유가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죠? 조문 써놨죠?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그래서 둘 다 있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둘 다 없는 이제 불법 같은 경우는 보호받을 수가 없겠죠. 불법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객체는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물에 관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훔쳐오는 경우가 있고 강취하는 경우가 있고 손괴하는 경우가 있고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자, 5개 중에 죄가 되는 것은 몇 개? 큰애기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졸려갖고. 자, 5개 중에 죄가 되는 건 몇 개?
3개입니다. 3개. 치거 손괴는 권리인 사방일죄예요. 그러니까 강취하면 점유강취죄가 됩니다. 근데 편취나 갈취는 법에 조문이 없어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편취를 치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다음 자기 소유에 관해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지입 차량하고 명의 신탁을 잘 정리하면 거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제 1번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판례 이론. 자, 기업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보호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점유가 없어도 권리만 있으면 보호가 된다. 방금 봤지 않아요? 이렇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런 판례가 이제 어디에 대한 판례예요? 인도 청구권 판례죠, 이게. 인도 청구권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나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니은번 가로 1번 보면은 잠정적 권리건 사후에 뭐 권한이 없어졌건 하여튼 모든 권리가 다 보호를 받는다. 근데 절도는 불법이라서 보호되지 않는다. 써 있습니다. 자, 판례 파란색. 자, 인도 청구권 판례 있죠? 여기 인도 청구권이 저한테 넘겨주세요 이런 그 권리이기 때문에 인도 청구권이란 권리는 있어요. 근데 남한테 인도해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점유는 없네. 타인한테 점유가 있으니까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점유는 없지만 권리가 있는 경우로서 이것도 보호가 된다. 그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채권도 보호된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개인적 법익에서는 무효나 위법인 권리도 보호를 받죠. 무효도 보호받는다.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비교 판례. 자, 렌트카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가 A, B 갑을 두 대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갑이 대표권 남용 행위로 뭐 배임 행위로 B한테 이 점유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점유를. 자, 그럼 배임으로 넘겨준 이 점유를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봤죠. 보호할 가치가 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공동대표율이 이 사람이 점유했던 자동차를 훔쳐왔어요. 취거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권리 또는 점유를 침해한 게 맞잖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요건이 자기 소유가 된다고. 자기 소유. 그럼 자기 소유가 인정되려면 이 회사 대표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 등록이 돼 있거나 자기 명의로 등록이 돼 있거나 그래야 자기 거라고. 근데 회사 등록도 안 돼 있죠. 자기 등록도 안 돼 있죠. 그럼 내 게 아니네. 내 게는 뭐 남의 거잖아. 남의 거. 남의 거 훔치면 절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자, 렌트카 공동대표 중 하나가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서 배임죄로 점유를 넘겼습니다. 담보를 맡긴 거예요. 그런 점유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비교 판례. 훔쳐왔을 때 신고 등록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피고인 명의로도 등록한 적이 없죠. 회사 명의 등록된 적도 없죠. 그럼 자기 아니잖아. 남의 거잖아요. 권리인 사망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절도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입니다. 자, 4번. 자,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때 소유자인처와 함께 피고인이 출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권리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 피고인하고 을하고 처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처가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자가 들어가는 건 죄가 되지만 피고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소유자가 정범이 되면 같이 들어간 사람은 공동 정범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공동 정범으로. 소유자가 정범되니까 공동 정범으로 둘 다 죄가 되는 겁니다. 함께 들어갔다 써 있잖아요. 공동 정범으로 피고인도 주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취거은행 손괴. 자, 마룻바닥 판자를 뜯어갔다. 취거죠. 훔쳐간 거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 점유를 옮겼다. 옮겼다는 것도 취거죠. 훔쳐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을 시켰다. 대포차. 그 불법으로 이제 유통시켰다. 이건 어디 가는지 차를 찾을 수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은닉이다 이거죠. 4번. 자, 차량들을 다 직권말소시켜 버렸다. 말소시켜갖고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뭐가 됩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은닉이 됩니다. 3번, 4번은 1번, 2번은 취거, 3번, 4번은 은닉입니다. 대포차, 유통, 직권말소, 은닉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요 등기라는 것이 소유권은 넘어가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물건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자, A가 뭐 유치권이나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이제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을의 명의로 등기 명의를 바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A가 이제 채권자로서 요 건물에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타인 소유 명의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죄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 자체를 숨긴 건 아니잖아.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죄 객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금 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행위에 대해서 그 권리행사 방해 행위는 될 수 없지만 면탈죄 행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6번. 자, 하자인의 의사에게 점유가 이전됐다는 것은 훔친 게 아니라 주는 걸 받은 거죠. 편취라고. 편취. 뺏으면 탈취. 주는 걸 받으면 편취. 그래서 기망 그 취득이니까 편취예요. 편취는 취거로 볼 수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자기 소유의 물건. 자, 먼저 이제 지입회사 차량이 나옵니다. 자, A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된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하였다. 그럼 이제 하나로 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취득하였다. 그럼 자기 거 훔쳐갔으니까 권리행사 방해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거를 뭐 차주나 부사장이 가져갔다. 뭐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소유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인소가 되는 거잖아요. 타인소로 훔쳐왔다. 절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 2, 3번 보면은 회사 대표가 직무집행으로 회사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기 걸 훔쳐왔다고. 그러면 권행방. 근데 4번부터 쭉 보면 타인명이 등록됐으니까 남의 거죠. 과점, 주조, 부사장, 대표였던 자, 지입, 차주 입장에서 볼 때 회사 등록된 남의 거라고. 남의 거. 남의 거 가져온 건 전부 다 권행방이 아니고 다 절도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요. 자, 다음 이제 명신탁입니다. 자, 명신탁은 내부적 소유자는 신탁자, 외부적 소유자는 수탁자예요. 자, 그래서 그 판례론 기업번 제3자에 대한 외부 관계에서 신탁자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갑이 신탁자고 우리 수탁자가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맞아요. 근데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없어요. 그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나 등록을 가진 얘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신탁자는 대외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권행방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D번번. 자, D번 참고 마시고. 근데 파란 판례 가보겠습니다. 자, 파란 판례. 1번. 자, 명의대 확정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피해자 인도받음으로써 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데 사업 등록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해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거지. 근데 이제 왜 이 사람 명의로 했나 봤더니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대요. 얘하고. 그럼 명의 신탁 관계구나. 그럼 얘가 신탁자고 명의대여자가 되고 얘가 수탁자로서 얘가 명의 차용자죠. 명의 차용자가 되고 얘가 명의를 빌려주는 약정을 하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명의대여 약정 때문에. 그래서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서 등록을 취득하였다. 명의 신탁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증을 피해자한테 줬겠지. 그럼 얘가 신탁자니까 내부적으로 소유와 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자니까 소유자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 다 써 있잖아요. 거기 피해자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써 있죠. 자, 근데 피고인이 훔쳐왔겠지. 그럼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훔쳐왔으니까 절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3번이 장애인 자동차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 신탁자인데 을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을 하였어요. 그 세금을 좀 면제받으려고 예비용을 등록을 해놨다고. 근데 이제 이 엄마 아들이 제3자죠. 이제 병이 제3자가 됩니다. 제3자 아들이 엄마랑 둘이 짜고 공모를 해서 자동차 훔쳐 사건이죠. 그럼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고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 훔쳤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절도죠. 절도 공동정범. 훔친 놈은 절도 정범, 공모한 사람은 공모 공동정범. 둘 다 절도 공동정범입니다. 자, 절도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훔쳐온 거를 사기죄 파트 가면 또 제2부가 나오죠. 이렇게 훔친 걸 어디다 갖다 팔았습니까? 대외적으로 제일 매매 상가에 가서 갖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거라고 뻥치면서. 그때 정해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왜 그래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록이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 내용이죠.
그 파트 이제 사기죄 가면 또 나와요. 자, 그다음에 3번.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 자, 근데 그것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를 했대요. 증여로 소유권을 넘겼대. 그럼 소유자와 등록자가 달라졌죠? 그럼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자이자 명의 차용자, 수탁자이자 명의 대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는 게 꼭 얘가 먼저 사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명의신탁이지만 얘가 사와서 소유권만 넘겨도 그것도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갑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거를 피고인이 훔쳐왔겠지. 철도지 보다면 그러니까 철도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신탁자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 신탁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신탁해서 엄마 명의로 등록을 해뒀대. 그럼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답니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피해자가 점유를 하고 있대요. 이런 상태죠, 이렇게. 자, 근데 누가 훔쳐왔어요? 피고인이 훔쳐왔겠지 뭐. 피고인이 이렇게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피고인이 훔쳐왔는데 신탁자가 훔쳐왔단 말이에요. 자, 신탁자는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외부 사람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니면 타인 소유. 따라서 권해인방이 아니고 절도가 됩니다. 절도. 타인 소유니까. 그 네 개는 이제 분석을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자, 끝. 네, 다 정리 다 했고요. 자, 5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자기 처 이것도 시리즈네. 피고인이 자기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은 자, 또 보면 이제 지금 하나는 다 써주고 있죠. 이거 말로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다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피고인이 자기 처에게 신탁해서 자기 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건물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점포 임차인이 제3자죠.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이 사람의 임차권 권리를 방해하였다. 자, 누가 방해했다고 그래요? 피고인이 방해했겠죠. 자,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권해인방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방해한 게 아니고 처가 방해했다면 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명의신탁 유효죠. 종증 배우자 상호명의 신탁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처가 만약에 방해했다면 얘는 대외적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권해인방이 될 수 있었겠지. 근데 이 신탁자가 방해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빨간색입니다. 자, 강제 경매를 통해서 타인 명의로 매수한 건물. 자, 이제 강제 경매 절차나 경매나 배당에서는 그 집행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명의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 경매나 배당에서는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명의자가 소유자. 근데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이제 매수한 게 아니고 갑의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 경매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타인 명의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타인 명의로 매수했으니까 타인 명의 낙찰받은 거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고 타인 명의지. 아들 거라고, 아들 거. 남의 거라고. 자, 남의 거에 관한 점유를 침탈했으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뭐가 돼요? 절도가 권인방이 될 수가 없죠. 타인 소유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소유인지 남의 소유인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끝. 자, 기타 문제. 자, 권리사방해죄 위헌범입니다.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전범도 성립할 수 없다. 이로 풀립니다. 자, A 권리자한테 갑이 소유자였는데 권리 행사를 방해했어요. 거기 을이 공범으로 가담을 했어요. 전범이 있어야 공범이 있는 건데 이 소유자에게 이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정범이 성립하지 않았대. 정범이 없는데 공범이 어떻게 나와? 나올 수가 없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기 소유물을 훔쳐오면은 권행방인데 그 강추하면 뭐가 돼요? 점유강치죄가 됩니다. 나와 있고 이제 준점유강치죄도 있고 중권리행사방해죄도 있어요. 자, 중권리행사방해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위험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의 손으로 중상권이요.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위험이라 되어 있고 신체 위험은 안 써 있어요. 자, 그럼 강제 집행 면탈죄입니다. 야, 이거
들어가려 딱 보다가 이제 큰일이나 눈이 마주쳤어. 잘 쉬었다 했습니다.